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강 공항 강의를 맡은 사회주의자 운영위원 이태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4강을 공부하셨죠. 그래서 지난번 자본주의 축적의 그 역사적 경향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생산수단이 사회화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셨는데, 이제 그 사회화된 생산이 이제 자본주의에서 공황으로 폭발하는, 어떻게 폭발하는가, 이거를 좀 연결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교재를 보시면 자본주의의 고유한 현상으로서의 공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죠? 1997년 소위 IMF 공황 오면은, 지금 여기 서지 동지 같은 분은 IMF 세대죠. 그 이후에. 우리는 잘 사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취직이 잘 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이런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공황이 한 번 오면은 무슨 역병이나 전쟁이 온 것처럼 사회를 완전히 혼란이 도가니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황이라는 게 엄청난,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이나 민중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 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본가들은 엄청난 자본의 집중을 가지고 더 강력한 자본을 형성하게 되는데, 근데 예전에도 가뭄이나 홍수, 산불 이런 게 있고, 전쟁이나 또 역병, 전염병도 있어서 사회적 혼란을 겪고 경제적 결핍을 이제 겪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이전 사회는 모두 다 생산이 부족한다든가 생산이 결핍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기묘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쪽에서는 상품이 막 팔리지 않아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근데 한쪽에서는 막 기아에 굶주리고 실험단에 허덕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교재에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1939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고서 자본가들이 이윤이 떨어지니까 엄청난 생산된 물건들을, 예를 들어 면화 같은 경우 면화밭을 그냥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코밀 같은 거는 이제 예전에는 전기기관차 있잖아요. 전기기관차 연료로 막 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돼지 같은 것도 이제 생산 과잉되니까 수백만 마리를 이제 석회가루를 뿌려가지고 이제 땅 속에 이제 끌어묻었다. 이런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에서 공황이라는 것은 생산이 과잉됐다. 상품의 생산이 과잉돼서 일어나는 공황이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 과잉은 아니라 이거지. 절대적 과잉은 뭐냐? 노동자 민중들이 충분히 먹고 남는데도, 욕구를 해결했는데도 생산물이 넘친다. 이럴 때는 절대적 과잉인데, 이거는 한쪽에서는 빈곤과 실업과 이게 고통이 수반되는데, 한쪽에서는 물건이 안 팔려서 자본가들이 이윤을 낼 수 없어서 안 팔린다. 그래서 상대적 과잉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두 번째 보면은, 과잉 생산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제 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미리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공황이 왜 생기느냐, 왜 발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공황이 발생하면 그러면은 노동자들한테 또 자본가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한테 공황을 이용해서 모든 책임을 전가했을 때, 그러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쟁하고 세상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바로바로 왜 이게 원인이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응 방안도 즉각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효과적일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행 생산의 근본 원인은 뭐냐?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에서 발생한다.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이 뭐냐? 잘 보이시나요? 생산의 사회화와 전유의 사적 자본주의적 형태 간의 모습이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생산이 사회화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각 부문과 부문 또는 기업과 기업과의 관계가 아주 그 통일된 유기체처럼 이렇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GM대우 동지가 왔으면 GM대우 예를 들겠는데 일상적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예를 드는 게 현대자동차 예를 많이 들거든요. 현대자동차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은 1만 가지 정도의 부품이 아주 유기적으로 그 연결이 되면 자동차가 한 대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사회가 되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회화라고 그러거든요. 사회화 됐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가 공동으로 이걸 생산수단을 점유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획과 행위를 통해서 생산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생산된 거를 이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그걸 점유하고 분배도 공평하게 해야만 이게 재생산도 제대로 되고 기업과 기업 간의 균형도 맞춰지고 부문과 부문 간의 균형도 맞춰지는데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자본주의가 아니고 어떤 세상이 되는 거죠? 통일된 계획과 생산이 되면 이미 그거는 자본주의를 넘어선 또 선진적인 사회주의 정도 되겠죠. 민주적 계획과 그 노동자들의 통제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사회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소수의 자본가들이 생산물과 생산수를 다 가지고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막 경쟁을 합니다. 생산을 막 확대하고 그러다 보면은 적대적 모순이 발생해갖고 이게 그 한층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폭발하는 게 이게 공황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황이 나타난다는 건데, 이거를 좀 더 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모순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 뭐냐면은 자본주의에서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 자본가들끼리 막 엄청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처럼 사회가 전체 통일된 계획을 가지고 생산하는 게 아니면 무정부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무정부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이제 바로 설명드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에서는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 바로 답을 말씀드리고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쟁의 반대말이 뭐죠? 경쟁말.
협력이죠, 협력. 사회가 협력을 하고 무정부성, 통일된 계획을 가지고서 생산을 하면 된다. 통일된 계획. 계획성 있게 생산을 해서 공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는 이런 얘기, 말씀인데,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생산의 무정부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어떤 사회든지 사회적 총노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시공단 공동체 사회가 있어요. 여기 100명 있어. 거기 보면 노인네도 있고, 그 임신부도 있고, 어린애들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험이 많은 추장이 이렇게 노동 분배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그 사회가 필요로 한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당신은 말을 기르시오. 당신은 고추를 기르시오. 이렇게 노동 분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그 사적으로 독립된 행위를 하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상품을 만들어. 막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시장에 나와서 많이 만들었으면 안 팔리니까 가격이 내려갈 거고, 또 적게 만들었으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 이 가격 기구에 의해서 사후적으로만 총노동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개념이 무계획적이다. 그래서 무정부성이라는 거죠. 정부가 없는 것처럼 무계획적인 생산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면은 이제 사실은 자본주의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은 생산력이 발달해갖고, 과학기술도 발달해갖고, 예전에는 왕들도 감히 쓸 수 없는 것들을 일반 노동자 민중도 다 쓸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인데, 또 자본주의의 모순이라는 게, 자본주의 발전하는데 가장 강점이었던 게 가장 약점으로 이제 발현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개별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고 이윤을 많이 내기 위해서 조직성과 계획성을 막 갖춰요. 갖추면 갖출수록 이게 사회 전체로서는 무정부성이 더 확대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기업이 생산이 고도로 사회화됐다는 건 뭐냐면은, 기업이 선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학 발달을 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경영을 개선하고, 기술을 또 좀 진보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장의 규모를 크게 할 수 있고, 값싼 상품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개별 기업으로서는 자기들이 조직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건데, 사회 전체로 봐서는 경쟁이 더 격화되고 무정부성이 더 증폭된다는 거죠. 이게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이라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불가피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과 소비의 모순,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했는다. 가치의 창조. 상품을 생산하면 가치가 창조가 되는 거니까. 가치를 창조를 했는데 팔리지 않아 가고 가치가 실현이 되지 않는다. 가치의 창조와 실현의 모순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생산을 무한히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본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을 많이 얻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을 얻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는 페달을 안 밟으면 쓰러진다. 자본가들도 그렇다는 거죠. 계속 경쟁을 해서 이기지 않으면 파산하거나 도산하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고 규모를 키우고 이렇게 막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윤을 얻기 위해서. 거기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선진적인 그 경영기법이라든가 기술이 도입되면은 그 생산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값싼 상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반면에 그 노동자들은 소비력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노동자들이 사줘야 되는 노동자들의 소비력이 상대적으로 축소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것도 같은 이유거든요. 뭐냐면은 자본주의에서 생산을 막 확대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거는 노동자 민중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생활 개선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그럼 뭐지요? 왜 막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이러죠? 값싸게 저렴하게 만드는데 그거 좀 노동자들 좋은 거 아닌가요? 자본가들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노동자를 막 해고합니다. 막 무자비하게 해고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도 그 안내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공단 다닐 때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구조조정. 여기 보면 3일 회계 보면 딜로이트, 에센처 뭐 이런 외국 계열들이 이렇게 그 경영 합리화 프로그램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딱 하는 게 이렇게 핵심 사업만 남기고 비핵심 사업은 외지화. 영어로 보시게 아웃소싱 하세요. 그러면 구조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지화된 기업은 비정규직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소득이 줄고 또는 해고되고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많이 팔기 위해서 엄청난 상품을 만들지만 한쪽에서는 노동자를 쥐어짜야 자기들이 이윤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또 노동자들만 힘든 게 아니고 대기업과 재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골목 상권 뭘 대기업들이 들어간다 이렇게니까 영세 사업자들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력이 축소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과 생산과 소비의 모순에 의해서 자본주의에서 공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적대적 모순들이 부딪히면서 격렬하게 공황이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거는 지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가 안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공황이 발생하는 근본 이유는 다른 외생적인 변수가 아니고 자본주의 자체 내에 내재된 모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거를 오늘 시간에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든. 외생적인 변수의 영향이 아니고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된 모순에 의해서 공황이 발생한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게 해서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회복 국면이 있고 이게 호황, 붐이라고 그러죠. 막. 그 다음에 공황이 오고 침체기가 간다 이렇게 되는데 이 공황의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처음에 공항에 한번 왔다 치고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회복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실업률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노동자들이 고용이 돼야만 잉여가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고용이 조금씩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아야만이 소비력이 증가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 아까 전에 이제 그 생산과 소비의 모순에서 아무리 자본가들이 많이 생산을 해내도 그 사줄 사람들이 노동자들인데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현대자동차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몽구가 1년에 몇십만 대의 자동차를 만드는데 정몽구가 아무리 그 가족들하고 해도 차 뭐 10대 이상 쓰겠습니까? 나머지 누가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노동자들, 민중들이 사지 않으면은 그냥 폐철이 되는 거죠. 고물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력이 증대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그 소비수단을 막 사잖아요. 여러 가지 그동안 못했던 거를 좀 소비하게 되는데 소비수단의 수요가 증대되고 그러면 소비수단을 만드는 생산수단이 또 증대가 되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소비수단을 만드는 생산수단, 기계 말. 그러니까 소비수단 생산을 위한 또 생산수단을 위한 생산이 또 증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환 과정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과정에서는 생산은 당분간은 소비와 독립된 형태로 막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뭐냐면 로마자 1 제1부문의 불균등 발전 제1부문의 불균등 발전이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하거든요. 노마자 1은 생산수단 부분이고 노마자 2는 소비수단 생산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과소소비설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소비력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게 과소소비 틀렸다는 게 제1부분 생산수단의 불균등 발전이 때문에 이 공항이 전개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두 번째로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정자본이라고 했습니다. 고정자본의 갱신과 확장의 특수성. 이게 사실은 그 고정자본이니 뭐 유동자본이니 이게 되게 어려운 거고 유명한 경제학자도 헷갈리고 막 그거든 이게 유명한 고정자본인데 고정자본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정자본은 기계예요. 기계, 큰 설비인데 이제 설비가 하나 기계가 설치되면은 자기가 가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소모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예를 들어서 기계를 하나 설치하면 10년 동안 가치를 상품에 이전씩 조금씩 자기 가치를 10년이 딱 되면 수명이 딱 끝나고 다시 또 고정자본을 갱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고정자본의 구매 시 일시적 대량성 구매 시 일시적 대량성이 발달한다. 공장을 져야 되니까 엄청난 기계 설비가 하여 일시적 구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는 고정자본의 회임기간이라고 해요. 회임기간. 왜 아기를 가지려면 이게 아기를 1년 뭐 10달 동안인가 이렇게 회임해줘요. 그렇듯이
이 그 고정 자본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설치하고 이러는데 뭐 어떤 경우는 1년이 걸고 3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일시적 구매 대량성이 많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으면 가장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가 어디서 만드는 거죠? 예, 예, 예. 맨 처음에 현대인데 지금 어디죠? 지금 SK로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삼성 반도체가 이제 전 세계를 한번 휘저었으니까 현대에서도 우리도 반도체를 해야 되겠다. 생산이 과잉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반도체를 저 이천에 막 해가지고 해다가 도산이 되니까 이제 안 팔리고 막 외국에 팔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SK가 이제 인수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IMF 터지기 전에 한보철강이라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이 막 그 철강 생산이 넘쳐나는데도 정태수라는 사람이 또 막 빚을 내가지고 한보철강을 막 생산량을 늘리다가 쓰러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일시적 구매 대량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야, 이거 딸리는구나. 더 많이 생산하고 더 기계 설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또 기계가 설치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판매의 장기적 일방성이 나타난다면 기계를 딱 설치하고 나면은 장기적으로 일방적으로 막 상품을 토해낸다면 어마어마한 상품을 토해낸단 말이죠. 이렇게 모순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 재생산과 유통.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막스가 그러면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의 관점에서 고정자본의 갱신이나 규모 확장이 어떻게 해야만이 이게 재생산이 원활하게 되는가를 밝혔는데 이제 이런 거죠. 현존하는 고정자본이 있습니다. 기계설비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양이 또 파악해야 되고 그 또 내부 구성, 내용 연수라고 얼마 더 쓸지, 얼마 경관했지 이런 거 하고 여기서 이윤이 얼마 나오지 또 그리고 자본가들의 불생산적 그 소비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딱 맞춰야만이 이렇게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들의 사적 욕망에 이윤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추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게 이제 공황이 전개되는 과정을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공황을 증폭시킨다는 거죠. 신용제도에 의한 자금 조달이라는 게 있어요. 좀 재미없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더 현실 공황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신용제도에 의한 자금 조달 뭐냐면은 그 공황이 증폭되는 거는 뭐냐면은 신용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따가 배울 공황에도 그렇지만 금리를 막 낮추고 돈을 막 풀어요. 돈을 찍어서 헬리콥터를 타고서 뿌렸다 이런 표현처럼 돈을 엄청나게 뿌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신용 제도가 그 생산을 극한까지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과잉돼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하이닉스나 한보철강처럼 과잉 생산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신용제도에 의해서. 신용이 다 밀어주니까. 아직까지는 그 자금 경색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 극한까지 가고 그래서 이제 공황을 대규모로 발생하게
신용제도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공황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 한 바퀴 이렇게 호황을 막, 여기 호황에서 붐이 일어나서 공황으로 쫙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황이 쫙 내려가는 상황이죠. 공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적으로 과잉자본이 넘쳐납니다. 과잉자본이 넘쳐나요. 그러면 생산이 멈춰요. 공장이 멈춰요. 그러겠죠? 자본이 많이 넘쳐나니까 공장이 멈추고, 그러다 보면 공장이 멈추다 보면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과잉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과잉인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상대적 과잉인구, 상대적 과잉 생산 이렇게 해서 상대적이지. 왜 그러냐면 일자리에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일하면 되니까 상대 과잉인구가 아니죠. 그래서 과잉인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 물적으로 과잉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폭력적으로 이제 해결되는 것이 공황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공황의 역할에서 이제 공황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에 보시면은 공황의 주기가 있거든요. 공황의 주기. 교재 보시면 공황의 주기는 뭐냐면은 대략 10년 정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1945년도부터 1970년도 촉발지를 자본주의의 황금기다 뭐 이렇게 멋있는 말로 또 골든에이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면 그때는 공황이 잘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를 빼놓고는 여기서 말씀드린 고정자본 갱신주기인 10년 정도가 공황의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공황의 주기다. 그 다음에 이제 공황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또 퀴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황이 일어나면 누가 좋겠습니까? 무조건 자본주의 일어나는 건 무조건 자본가가 좋은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공황이 일어나면 한편으로는 막 엉관진창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독점 자본인가 재벌가는 떼돈을 벌고 웃으면서 표정 관리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국가가 막 엄청난 지원을 해준다. 그 계급 투쟁, 계급 모순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 공황의 역할은 뭐냐면은 재생산, 조건의 확보다 이거죠. 재생산 조건의 확보. 어떻게 재생산 조건을 확보하느냐, 공황이. 폭력적으로 방식으로. 일시에 폭력적 사람도 막 자르고, 물건도 막 파괴하고, 덤핑하고 막 이렇게 땡처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폭력적으로 재생산 조건이 확보됩니다. 강풍이 한번 쓸고 간다면 어쨌든 간에 낮은 정도에서 재생산 조건이 확보된다는 거죠. 두 번째, 공황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집중이 강화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황이 한번 일어나고 보면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97년도에 공황이 일어나고 났는데, 그 전에 은행도 많았고 건설회사도 많았어요. 여기에서 또 특정 제가 아는 게 그거는 삼익건설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다 없어졌어요. 몇 개, 뭐 삼성, 뭐 현대 몇 개만 딱 남고, 은행도 몇 가지만 딱 남고, 이렇게 다 큰 재벌이나 대기업이 다 흡수하는 건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아까 전에 여기 처음 말씀에 자본주의 기본 모순이 더 증폭이 되는 거죠. 예. 소수의 자본가들이 좌지우지하게 되니까 사회화 됐는데 모순이 격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역사적 한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체제가 있어서 생산을 많이 했어. 그런데 한쪽에서는 막 굶어 죽고 막 실업자가 생기고 생계 곤란을 하고 막 어떻게 비관해서 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하고 이상한 체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가 막다른 골목을 왔다. 이거를 극명하게 표현한 게 공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급 그 다음에 4번 계급 국내적으로 말하는 국내적 계급 모순의 격화.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은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뭐 2008년 공황 왔을 때 뭐 그리스나 남유럽에서 보면 긴축 반대 막 이게 사회보장 축소 반대 막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에서 구제금융 많이 주고 기업 편들으려고 그 돈으로 기업 지원하려고 사회보장 다 축소하고 예? 그 긴축을 하는 거죠. 구제금융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국가가 드러나서 자본가들이 잘못한 거 자기들이 맘대로 하다가 잘못한 거를 만회해 주기 위해서 노동자들한테 전가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급 모순이죠. 자본주의니까 자본가들은 잘 살게 해주고 노동자들은 막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아시겠죠? 2007년도인가 9년도인가 쌍용 자동차라고 지금도 쌍용 자동차 동기들 막 이렇게 가끔 페이스북 같은 데 하는데 보면은 쌍용 자동차가 저도 이제 여러 번 갔었는데 어떤 여성 동지가 말하는 지옥의 묵시록처럼 막 이렇게 하늘에서 헬리콥터 떠서 경찰 헬리콥터 공격하고 트럭을 막 토끼몰이하고 막 이렇게 해서 무자비하게 쌍용 자동차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인 파업을 진압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국가가 폭력적이고 억압기구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앞장서서 도와준다는 거죠. 이렇게 계급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노동자들은 힘이 없이 뭐 딱 해고되고 또 비정규직화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상대적 절대적으로 빈곤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계급 모순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된다. 어차피 지금은 뭐냐면은 자본주의는 세계화 됐잖아요. 뭐 세계화를 안 부르지도 자동적으로 세계화 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이라든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황이 발생하면은 자기 국내 노동자들한테 그걸 아까 전에 전가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러지만 또 후진국으로 공황을 수출합니다. 공황 수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공황을 수출합니다. 공황 수출. 어떻게 되냐면은 생산을 많이 해서 과잉 자본이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후진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잉여 생산물을 그 후진국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겨우 뭐 경쟁력을 갖추고 좀 살라는 그 나라 그 자본과 기업들은 싹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진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식민지나 아니면 후진국에서 원료를 싸게 갖다가 생산해 가고 비싸게 파는 건데 그 원료 가격을 또 후려칩니다. 인하합니다. 그러면 거기 후진국이나 이제 개발 국가에서는 경제가 갑자기 주저앉고 많은 기업들이나 이렇게 도산을 하게 돼서 국민 경제의 수지가 무역 수지가 아주 격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된다. 여기서 공황의 역할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는 보면은 다 뭐냐면 이게 공황이 자본가들 이롭게 한다. 자본가들을 배를 부린다. 이런 말씀만 들었는데 그것만 아니다. 공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있다. 이거 다른 거는 잊어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공황의 역할 가장 중요한 거 노동자들을 각성시킨다. 노동자들을 각성 어떻게 시키냐? 여기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읽어야 됩니다. 공황기에는 노동자는 오랜 기간에 걸친 싸움을 통해 얻은 성과를 한 방에 잃게 된다. 한꺼번에 잃게 된다. 이를 통해 공황은 엄혹한 현실로 노동자들을 각성시켜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식을 찾게 한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 이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제도 자체의 변혁되지 않고서는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 그래서 계급 투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황 강의를 하면서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공황은 자본주의의 고유한 현상으로 기묘한 일이다. 절대적 과잉이 아니고 상대적 과잉 생산이다. 그리고 이제 공황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 예, 생산이 사회화 됐는데도 전유는 사적이나 자본주의적으로 소수의 독점 재벌들이 가지기 때문에 그게 모순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경쟁과 무정부성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제 공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누가 대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공황을 없애려고 노동자들이 잘 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계신 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협력과 계획된 생산. 예, 맞습니다. 노동자들인데 이 사회 구성원 전체가 니들이 해서 자꾸 공황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게 예를 들어서 GM 대우 있잖아요. 한국 GM 있잖아요. 군산공장 폐쇄 뭐 안 되니까 뭐 분사해 막 그래서 가서 이렇게 당신들이 해서 자꾸 공황 일으키고 노동자들 자르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제 경영을 손을 떼라.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하면 더 잘한다. 왜 국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자꾸 노동자 자르는데 이용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면은 더 좋은 세상. 뭐 하냐면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니고 노동자 민중을 하고 사회적 총노동을 분배를 이렇게 합니다. 필요한 거. 그리고 김진일 동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노인 돌봄, 뭐 육아하는데 또 그 아프신 분들 돌보는데 환경 개선하는데 환경 보호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노동시간을 30시간 이하로 줄여가지고 모든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데 취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생산력으로. 다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소수의 자본가들이 자기 이윤을 위해서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으로 한 줌도 안 되는 자본가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과 공황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현실에 생생한 그 공황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